일단 첫 번째로 기존에 우리가 많은 백신들이 나와 있어서 실제로 백신을 상용화하고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백신은 뭐가 좀 독특한가, 예전과 뭐가 다른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번 코로나 백신이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게 유전자 백신이라는 점이에요. 왜 유전자 백신을 만드느냐는 거죠. 과거 고전적인 방법은 비활성화 백신이나 항원 단백질을 이용해서 실제 이물질, 면역을 일으키는 어떤 이물질이 들어오면 이 이물질에 대해서 면역을 갖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백신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유전자 백신은 우리 인체에 이 면역을 일으키는 이물질, 외부 항원을 직접 넣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를 우리 몸에 투여를 해서 이 유전자가 우리 몸의 세포나 우리 몸의 일부를 이용해서 우리 몸에서 이 항원으로 작용하는 물질을 생성을 하게 만들어서 이것을 면역으로 만들게 하겠다라는 원리인 거죠. 왜 그러면은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될까? 과거 고전적인 방법으로 면역을 만들면 안 되나? 왜 굳이 제약회사들이 이 고전적인 방법들로도 백신을 만들고 있는데 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이 유전자 백신을 만들어 가지고 DNA나 RNA 같은 새로운 기법, 과거에 역사적으로 시행하지 않던 이 유전자 백신을 만들어서 면역을 일으키고 이것에 대해서 시판을 하고 하게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지금부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좀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내용을 들으시면서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유전자 백신의 장점은 첫 번째로는 개발 시간이에요. 일반적으로 고전적인 방법으로 백신을 개발해서 안전성을 시험하고 효과성을 시험해서 시판하게 되는 데까지는 빨라도 8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나마도 이것은 뭐 CDC나 제약회사들이 일반적으로 보는 시기고요. 다른 학자들이나 보수적으로 보는 논문들에서는 약 14년까지 얘기도 하고 있어요. 최소 10년 안팎의 개발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어떤 유행 질환이 생기면 만성적으로 뭐 에이즈나 말라리아처럼 아주 장기간 지속되는 질병도 있지만 사스나 메르스나 우리가 경험해 보셨다시피 한 1, 2년 내로 유행이 한참 유행하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병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병들에 대한 백신을 개발하려고 착수를 했다 하더라도 한 1, 2년 만에 이 병들이 없어지고 이 백신 주사를 맞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져 버리면 이 백신은 쓰레기통 행인 거예요. 그럼 10년 동안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많은 자본이 투입돼서 만들어진 백신이 무용지물이 되고 그 제약회사는 아마 망하고 말 겁니다. 그런데 유전자 백신은 유전 정보만 알고 있으면 그 유전 정보에 해당하는 염기 서열을 합성을 할 수 있어서 RNA나 이거에 해당하는 DNA나 바로 합성을 해서 그 유전자를 만들어내기 유리하다는 점이 있죠. 시간이 개발 시간, 연구 시간이 짧다 보면 비용도 당연히 절감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생각하는 유전자 백신의 가장 큰 장점은 플랫폼 개발에 있다라고 봅니다. 요즘 뭐 전기차도 전기차를 개발하는 플랫폼을 딱 만들어 놓으면은 그 다음부터 그 플랫폼에 다양한 전기차를 여러 종류로 개발을 할 수 있어서 그런 플랫폼을 먼저 개발한다고 얘기하듯이 백신도 그런 플랫폼을 개발을 해 놓는 겁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한번 코비드 19이라는 이번에 유행했던, 물론 거의 뭐 1, 2년 이상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어서 예전에 생각했던 사스나 메르스보다는 훨씬 더 장기간 타격을 주고 있지만 결국 코비드 19도 언젠가는 종식될 것이고, 그런데 이 코비드 19이 새로운 변이가 와서 뭐 코비드
뭐 21일은 이런 것이 계속 생긴다고 할지라도 이 플랫폼만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 해당하는 기본 몇 가지 유전자 이 부분만 뭐 변이가 온 그 부분만 새로 교정을 해서 백신을 만들어내면은 이미 부작용이나 효과가 확인도 됐고, 그리고 기존의 생산 라인, 생산 설비를 그대로 이용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그러면 이번에 코비드 19 뿐만 아니라 앞으로 생길 변이나 다른 질병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이 템플릿을 갖다가 그대로 적용하거나 혹은 몇 가지 수정된 유전 정보만 수정을 해서 바로 화이자2 백신, 아스트라제네카2 백신, 그런 백신을 바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화이자 백신 개발하는데 많은 돈이 들었을지 몰라도 이 다음에 화이자 백신 2, 화이자 백신 3 이런 거 만들 때는 훨씬 연구 시간이나 연구 비용, 그리고 생산 설비를 최소화한 비용으로 할 수 있다라는 아주 큰 장점이 있다라고 봅니다. 아울러서 이제 이런 그런 유전자 백신이 특별히 이런 장점만 있는가, 우려되는 점은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제 개인적인 많은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백신을 맞을 때 가장 우려를 하고 걱정을 하는 것은 부작용이죠. 그런데 그 부작용도 가장 큰 부작용은 사망이겠죠. 백신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 그렇다면 상당히 큰 이슈가 될 겁니다. 어떤 의료 행위든지 그리고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적용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이고, 거기에는 우리가 의도치 않았던 여러 가지 재난이나 사고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백신이라는 것 자체가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면역 반응으로서 일어나는 원치 않는 부작용, 열이 난다든가 몸살이 난다든가 뭐 기타 여러 가지 다양한 생체 반응, 면역 반응들이 일어나는 것은 어쩌면 피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가장 우려를 하는 부작용은 과민성 쇼크 반응입니다. 일명 아나필락시스라고 하는 과민성 쇼크 반응으로 심정지가 와서 사망을 하는 부작용이죠. 이것은 백신을 맞은 지 즉각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백신과의 인과성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제약회사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과민성 쇼크 반응, 아나필락시스 부작용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백신을 맞았더니 사망을 했다, 그랬더니 백신과의 연관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인체에 뭐 0.1%라도 어떻게 영향이 전혀 없다라고 장담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해내기는 쉽지 않고, 또 반대로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또 주장하고 그걸 입증해내는 것도 불가능하고, 영향을 미쳤다, 영향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그걸 입증해내는 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하지만 이 아나필락시스 쇼크 반응은 아주 저명하게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제약회사들은 이 아나필락시스 쇼크 반응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쇼크로 인한 사망이 아니면 백신 회사나 그것을 승인해준 정부 당국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자기네 책임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아나필락시스 쇼크, 급성 과민성 면역 반응으로 인한 쇼크 사망은 사실은 이 유전자 백신, DNA 백신, RNA 백신 뿐만 아니라 고전적인 방식으로 만들었던 비활성화 백신이나 항원 단백질 백신도 동일하게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예측하기 힘들게 면역 반응이 과민하게 일어나서
생기는 반응이기 때문에 예측하기 힘들고 예방하기 힘들고, 어떤 방식으로 만든 백신이든지 그럴 위험 가능성은 항상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전적인 방식으로 만드는 백신들이 어떤 항원성이 크면 클수록 이런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더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이 유전자 백신이 아직까지는 실제로 많이 써보진 않았기 때문에 과연 기존의 고전적인 방식보다 더 안전한가, 이런 부작용이 적은가, 이거에 대해서는 평가할 수가 없어요. 다만 또 한 가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우리가 유전자 백신을 썼을 때 기존의 고전적인 방식의 백신과 다른 부분은, 달라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예를 들어서 DNA 백신 같은 경우는 살아있는 아데노바이러스를 어떤 배달하는 벡터로서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아데노바이러스가 비록 많은 사람들이 이 아데노바이러스에 대해서 면역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자체에 의해서 감염이 일어나고, 감염에 의한 면역 반응이 일어날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감기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열도 나고 몸살도 나고 이런 기본적인 면역 반응이 일어날 거예요. 이런 감염 반응이 일반 건강한 사람한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기존에 신체가 많이 약해져 있거나 기저질환, 심각한 기저질환으로 체력이 약해져 있는 환자한테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심하게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그랬을 경우에 이것이 과연 백신 때문만이냐, 그 백신의 책임을 다 돌릴 수가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겠죠. 물론 이것이 아주 미세하게 그런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과연 백신의 책임 때문만이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앞에서 설명했던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비해서는 그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입증해내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이렇게 인체 세포 내로 침투한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기존의 인체에는 없던 새로운 유전 정보를 가진 DNA가 인체의 핵 내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온 DNA가 어떻게 행동을 할까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많지가 않아요. 혹시라도 이 DNA가 기존에 우리 인간에 존재하던 인간 유전체 DNA에 인테그레이션 되거나 이쪽에 변형을 가져오게 된다고 하면, 물론 이것이 그냥 RNA만 생성을 해서 항원 단백질만 형성을 하는 자기 역할만 하면 좋겠지만, 또 다른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총론에서 오리엔테이션 설명을 했듯이 외부에서 들어온 바이러스가 인체 유전자 내에 인테그레이션 돼서 이 자체의 어떤 변형을 가져오거나, 인간 유전자에 기존에 들어있는 암 유전자를 잘못 건드려서 암을 유발해내는 그런 부작용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부작용은 백신을 맞자마자 수시간 혹은 수일 내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장기적인 부작용으로 나타날 거예요. 어쩌면 10년, 20년 후에나 이런 문제가 보여질 수도 있는 거고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괴담이다 라고 치부를 하실 분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대표적인 예의 바이러스가 간염 바이러스였거든요.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이렇게 인체 내에 들어와서 면역을 피하고 증식을 하거나 변형을 일으켜서 암을 유발하더라. 이런 사실이 처음에 학계에 발표됐을 때는 많은 학자들이 반신반의했어요.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식으로 치부한 사람도 있었고, 그런데 모든 B형 간염 바이러스가 그렇게 행동하는 건 아니지만 일부 그렇게 암을 유발하는 암 전구 질환으로서 이제는 B형 간염이
이 질환이 인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과연 이렇게 외부에서 침투한 유전 물질에 의해서 인간의 유전자는 안전하게 잘 보존이 되거나 보호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 의해서 사실 유전자 백신은 우리 인간 역사상에 상당히 중요한 챌린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의 시국에서 많은 전 세계의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좀 급하게 도입이 된 부분이 있긴 한데, 이것이 장기적으로 우리 인류 그리고 의학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도 되고 기대도 되고, 앞으로도 더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장을 여는 그런 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의료 행위든지 완전히 100% 안전하고 장점만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거기엔 분명히 단점도 따라올 거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도 해나가야 될 거고, 결국 그런 일을 할 때 우리는 그런 얻을 수 있는 장점과 단점을 적절하게 잘 저울질을 해야 될 겁니다. 특히나 코로나의 위험, 그리고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아주 좀 위험성이 크다라고 간주가 될 때는 그런 위험성을 막을 수 있는 백신의 장점이 부각되겠죠. 특히나 코로나 감염이 심하고 사망자가 높은 그런 위험성이 높은 나라에서는 백신의 도입과 즉각적인 백신의 사용이 아주 지금 급한 상황일 수 있어요. 또 어떤 나라들은 방역을 잘하고 전파가 많이 심하지 않고 사망률도 높지 않다. 그렇다고 그러면 새로운 방식의 유전 백신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위험성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저울질을 해서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서 아주 이 백신의 비용도 상당히 고가고요.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런 개발 비용과 생산 비용이 절감되고 더 저렴해질 걸로 기대는 합니다. 이상으로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그 원리와 종류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서 간략하지가 않네요. 여튼 그렇게 강좌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